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3월 1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체포안에 찬성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살생부 명단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여기에 또 동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수박이지라고 묻는 강성 지지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들은 답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권에서 반란, 색출,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투표했습니다라고 직접 본인들이 의원들이 이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기명 투표 부정당하고 있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등 떠밀려서 하루 동안 20여 명의 의원들이 난 아니다.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나는 부결의 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표를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분위기에 당직자들도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은 것은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협박성의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김용민 의원 역시 동지에 대한 신뢰와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지금 강성 지지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반란 색출 광풍에 지금 친명계 의원들까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결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7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꼭 비명계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봤을 때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발언이라든가 거기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다가 이게 표로서 딱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았냐. 주말에 일종의 이제 별도의 모임을 갖고 네. 이제 다른 의견 표시를 하자고 하는 의사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만약에 그런 의사 표현을 할 거면 당의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우선은 결과적으로 이게 트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투표 결과 아니에요? 당신 부결했어. 부결표야 찬성이에요? 가결표야. 비명계 의원들은 묻게 되는 이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거짓말해야 돼. 자, 특히 친명계 핵심 중 핵심인 김남국 의원은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표결 하루 이틀 전부터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 돌리면서 표를 모으려고 했던 것,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이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체포안 처리를 무기로 해서 공천권 보장 거래한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김남국 의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국민 몰래 공천 보장 약속했다면 이탈표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친명계에서 이런 공천과 보장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찬성하고 이탈표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런 공천권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거의 확인한 것처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건데 과거 기억하실 겁니다. 서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그 뒤에 서른 의원의 입장 중에서 이 대표가 나중에 부결되고 나면 할 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당시에 여러 해석들이 따라붙기도 했었는데 이게 공천권과 관련된 얘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때 할 말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무슨 액션이 있을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액션이라고 한다면 공천권 보장 같은 거는 저는 액션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서른 의원은 잘 아시지만 5선입니다. 네. 과거에 동교동계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서진 그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 정치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대단히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권 보장이 무의미하다는 건 더욱더 잘 알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보장 얘기를 했더라도 설령 네. 그걸 서른 의원은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공천권 보장이라는 거는 보장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남았습니다. 내년 네. 총선이. 근데 내년 총선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뭐 일각에서 언론 매체에서 무슨 옥중 공천 얘기하고 있죠. 네. 저는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천권 보장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김남국 의원의 저런 얘기가 네. 뭔가 이 비명계들의 이 투표 행위 어찌 보면 저게 비명계들은 소신일 수 있잖아요. 네. 그 투표 행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그 기획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성주 대변인 네. 이렇게 얘기하면 더 그 서로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안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표결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 갈등들이 불거진 건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공격들, 또 좀 더 나가면은 윤석열 정부라고 해야겠죠. 민주당이 좀 분열되기를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저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김남국 의원이 저걸 어디에서 확인했을까요? 추측일 공산이 크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공천권 보장 이거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시스템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저런 얘기는 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비명계에서 요구했던 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한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오래 봤을 때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니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해달라라는 게 가장 큰 요구하는 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비명계 의원들께서 아마 그 행동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른 의원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 부결을 하고 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본인의 거취 플러스 당의 어떤 수습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 비전 제시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차원에서 액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의원들께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당 자체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지 그분들 색출해서 뭐 할 겁니까? 반대한 분도 색출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중요한 건 왜 그들이 이런 표를 던졌는지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네. 다시 정말 민주당이 다시 그 이재명 지도 체제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지금 목소리 들려드린 것 그리고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성 지지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다음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입니다. 배신자들, 공천에서 도려낼 것, 그리고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 대장동권 최초로 터트려 놓고 냅다 도망쳤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고 오는 6월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표현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시밀색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번 궁금해요. 색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도려낸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마치 6.25 당시에 인민재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군다나 좀 가관인 것은 이제 의원들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가결했어, 부결했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는 이제 반대했어 이런 문자를 보낸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자신이 어떤 투표를 했는가에 대해서 마치 거기서 구걸하듯이 하고 눈치를 보는 이런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친명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천권을 노린 권력 다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재명교들이 오히려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는다 할지 아니 네.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할지 경우에 따라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렇게 호위무사를 역할했던 사람들이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것이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고
마치 민주당을 지키려는 것처럼 거짓을 유장을 하지만 결국에 총선에서 공천받고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정당 내에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뭐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공천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어떠한 애당심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뭐 반대표가 났다고 해서 이걸 색출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고 이런 행태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비명계에서도 사실 이번 투표를 결과를 놓고 기획 투표는 아니었지만 교감이 이루어진 것은 맞을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거는요, 그냥 우연히 합쳐져서 합산된 그런 숫자가 아니고 교감을 이루어진 것은 맞을 겁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마어마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이런 항의 문자 받으면은 총선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을 법한데요.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위축되고. 그러나 이제 의원들이 그런 항의나 뭐 거센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뭐 찬성표를 던졌다든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건 아닐 겁니다. 자, 그 투표 27일 투표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표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표정도 굉장히 침울하죠. 입꼬리가 축 처져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측근들 앞에서 좀 민망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그리고 무효와 기권표가 20표나 나왔기 때문에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명계 의원들과 만찬 취소하고 대신 지도부와 그 투표 결과 받아든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 함께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조 증상은 있었다고 하더군요.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친문들이 표결 전에 이 대표와 만남을 가졌는데 지난 22일에 만남을 가졌는데 지난달 22일에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와 관련된 글귀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면전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불체포 특검 포기 후에 영장심사 등 표결 전 오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문구를 읽었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휴대전화를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서 성경을 꺼내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을 읽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있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는 구절 등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됐든 자신을 희생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신문 바꿔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랑캐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오랑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때 아마 방탄의 역효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의원 중앙일보와 통화했는데 당시 그 발언을 듣고 이 사람 앞으로 절대 바뀌지 않을 그런 양반이겠구나라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가 27일 표결의 결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초선 의원은 그 전까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거나 체포동의안 부결 후에 다음 계획을 알려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지난달 23일 1대1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가 이 간담회를 보고 나서 만남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그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면서 취소했다라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랑캐라고 했던 발언, 그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총선에까지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는데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대변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은 뭐 이전에도 이미 충분히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가결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말했다시피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그 다양한 의견을 표출을 못하도록 막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명계 소위 말하는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출구 전략, 왜냐하면 당장에 내년도 총선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라든지 당장에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선거법으로 재판에 서야 되는 당대표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기초적인 사법 리스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덜과 함과 동시에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러한 걸 요구했는데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막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31표가 아니라 최소 37표다 하는 그러한 이탈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현 비서관님,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걱정이긴 합니다만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나 발언도 뭐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게 들렸다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그런 기류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좀 불거지고 언론에 좀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출석을 하냐 마냐 가지고도 상당 부분 논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기조로 좀 기조 변화가 있으면서 좀 출석도 3차례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의원들의 내부 반응이 전 상당히 좋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입을 떼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뭐 지도부의 모두 발언 등을 참고하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는 당에서 입법 같은 부분을 처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에 이번 체포동의안 그 투표를 앞두고 의원들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든지 간에 네. 그것이 꼭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마 당의 비전 같은 것들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지금 사실은 당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돌파할 만한 전략이나 탈출구가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들을 충분히 하고 의견을 나눴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들이 보기에 좀 흡족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 국면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지 그 전략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의식이 고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이 무더기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 수기 투표 요구서를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체포 동의안은 전자 투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기 투표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이걸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는데 노웅래 의원 때 전자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기권표는 있었지만 무효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효표가 11표나 나왔습니다. 무효표를 노렸나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한번 보시죠. 노웅래 체포한 때 전자투표로 진행했고 논란의 일자 뒤늦게 여당이 요구했다라고 민주당은 해명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도 전자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자투표를 거부하고 수기투표를 고수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자투표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단 비교해 보시죠. 지난 12월 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투표했을 때 당시 무효표 없이 기권표만
9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때 체포안에서는 무효표가 무려 11표나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 역대로 체포 동의안을 표결했을 때 11표나 나왔던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전자투표가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원내에서 밝힌 대로요. 근데 네. 저 보면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기투표 부분이라고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물론 좀 저런 좀 합의들을 좀 속기록에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논박이 없이 좀 뭔가 이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자꾸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 보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할 때 전자투표를 했잖아요. 그때 161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무효표가 0이었죠. 전자투표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분들은 네. 오신 재석 인원도 많았고 297명이고 예상키로는 175명이 가결, 122명이 부결 이렇게 나눠진 상태였어요. 이미 그렇게 말하자면 부결 쪽으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깔끔하죠. 괜히 무효표 하나라도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수가 굉장히 좀 뭐 10표, 5표 이런 차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걸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민주당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175표나 이미 계산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굳이 전자투표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전자투표를 하면 네. 혹시나 실수로 175표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서영주 대변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기권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무효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 네. 체포동의안. 예, 탄핵이 탄핵이요. 예. 체포동의안 가결되려고 하면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데 네. 무효표는 사실은 과반수 넘기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효표 나오는 것이 사실은 가결되는 것은 이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기 투표를 누가 하자고 했냐,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했느냐, 아니면 민주당에서 하자고 했느냐에 따라서 만약 민주당에서 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더 유리하니까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도부가 정말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칙대로 간 것인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자투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는 확인을 해주셨고요. 완전 엇갈리네. 예, 근데 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전자투표를 거부했는 거는 아까서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37표가 이탈됐다는 게 나왔고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탈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정당이지만 쉽게 말해서 개딸들에 의해서 지금도 문자 폭탄을 받고 있고 낙인이 찍히는데 네. 감히 그러한 도전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잠정컨대 수기 투표로 하자는 그런 게 암암리에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잠깐만 팩트 체크하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도 확인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저희가 보면 전자투표와 수기투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만 몇 표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들한테 좀 물어보면 네. 전자투표와 수기투표의 차이는 네. 수기투표로 했을 때는 의원들이 뭔가 표기를 할 때 잠깐이나마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써야 되니까 자기가 네. 쓰는 동안에라도 이걸 가로 써야 되나 부로 써야 되나. 자기는 원래 들어갈 때는 그 기표소에 들어갈 때는 부로 쓰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부로 써도 되나 하는 그 약간의 그 한 번쯤 더 생각하는 게 있고 그냥 전자투표는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깜짝 놀랐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 정도는 읽었을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기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수기 투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결표가 139표가 나왔고 무효표가 11표가 나왔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가가 될지 부가 될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만약에 가로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통과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당시에도 2표 때문에 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불을 갈겨 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무효로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그거를 부로 봐야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대표의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자, 한 간표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무효표 11표 중에서 부를 쓰려다가 잘못 쓴 표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부를 잘못 쓴 표가 더 많았다. 무슨 뜻일까요? 부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범민주계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를 쓰러 들어갔다가 혹시 뭔가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이거 내가 부를 쓰는 게 맞는가 하는 과정에서 점을 찍거나 아니면은 글자를 흘려 쓰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취지의 간표 의원 A 씨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글자 옆에 동그라미나 점을 찍기도 했고, 그리고 한자를 이 부가 아닌 이 부로 썼다. 그래서 잘못 썼다.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간표 위원 A, B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의원들이 갑자기 문맹이 된 것도 아니고 글자를 모를 리도 없고 가, 부, 하씨, 심지어 한자로 쓴다 하더라도 그걸 모를 리는 없고, 갑자기 모를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 아니냐. 이 무효표 11표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간표 위원 C씨도 있었습니다. 박서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A랑 B, 그러니까 간표위원 A씨와 B씨의 말은 결국에는 부표가 무효표 중에는 사실 부결로 쓴 것 같이 보이는 표가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서 이탈표의 숫자보다는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흘려 쓴 글자가 상당히 논쟁을 빚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흘려 쓴 거 아니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 반대 의사를 일부러 글자를 흘려 씀으로써 무효표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무기명 투표라는 점, 또 누가 어떻게 무효표를 던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글자를 분간하지 못해서 1시간 이상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할 정도로 논쟁이 벌어졌던 걸 보면 이렇게까지 좀 전자투표를 안 하고 사실 수기투표를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각에서는 기획된 무효표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기획된 움직임 자체도 사실 당내에서 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기획됐다, 조작됐다 또는 단체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다 추정이자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효표를 두고 이야기하고 누가
무효표를 그렇다면 썼느냐라고 이제 추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누가 어떻게 이것을 뭐 가결시키려고 움직였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당내 지도부가. 그렇다면 왜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 소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지, 계속 뭐 글자를 누가 잘못 썼느냐, 누가 부결을 누가 가결을 시키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공격하고 추적하고 살생부 만들고 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우 위원님, 이게 그 수기 투표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있었죠. 전자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수기 투표가 원칙이 아니라 전자 투표를 원칙으로 전자 투표가 하면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 장비를 시스템을 거기다가 다 해놨겠어요. 갖춰놨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무효표 같은 거 어떤 저런 그 정치적 해석 또는 정치적 논란을 낳을 일을 될 수 있으면 없애고 책임성을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자투표를 도입한 건데, 그래서 그건 곧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 과연 그 수기 투표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그런 기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는 아무리 색출하려고 해도 색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투표로 하면 그야말로 몇 초 만에 금방 표시가 되는데, 이런 논란도 없어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수기 투표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탓에 민주당 사실상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지난 27일 체포 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지금 비명계를 반란 분자로 정의를 하고 색출하자고 압박하고 있죠. 비명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대표 사퇴론을 부각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비명계 대표주자 이상민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의 앞으로의 거취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앞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게 있지요. 민주당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파고가 이 대표에게 닥칠 전망이기 때문인데, 그때마다 친명계와 비명계는 반드시 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고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소가 됐을 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을 때 과연 당직 정지를 할 것이냐, 민주당 당원 80조의 당직 정지를 할 것이냐, 이걸 두고 한 차례 충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체포안이 국회로 도착했을 때 과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처럼 부결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는 가결표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추가 체포안이 왔을 때는 50표 이상 이탈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탄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가 될 때 이재명계가 아닌 비이재명계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거의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에 138표 부결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가결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때 또 한 번 충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박범계 의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당론으로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되면은 당론 결정한다고 의원총회 모이면 의총에서도 또 한번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당론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입장을 모든 의원들과 함께 당론으로 정해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네,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일단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헌법을 그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도부도 그런 논란을 의식을 해서 뭐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사실상 이탈표가 조금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된 처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먼저인 것이고 의원들의 의견을 사실상 다 독립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의견을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게 또 정당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좀 더 건강한 토론과 투명한 의견 개진 방식이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좀 부담을 주지 않고 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법을 풀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론으로 정하자라는 의견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이 사법 리스크, 소위 검찰의 이 폭주하는 소위 건건이 뭐 살라미 또는 뭐 쪼개기, 또 비 오는 날 먼지털이와 같은 이러한 재청구의 앞으로의 사태가 예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이재명 의원들과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좀 달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보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요, 이제 당론을 정하자, 뭐 당원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신이재명 측에서. 근데 이것은 본인들의 어떤 처지가 궁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당론으로 정하고 뭐 당원 투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이걸 틀어막자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할 그렇죠. 수밖에 이번에 당론 정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부결이 될 걸로 예상했다가 지금 아닌 게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예. 당론 정하자는 것은 그런 목소리를 막겠다고 하는 거고 단일 대우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민주국가에서 어떤 정당의 민주성이 전혀 훼손된 거나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부결 체포동의안 이전에 계속 비이재명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결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있고 재판 계속 받으러 다닐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계속적으로 본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잘 않고 회피만 해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로.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어제 그제의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 80조와 관련된 당무 직무정지와 관련된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을 어떻게 단일 대우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비이재명계랄지 중립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나는 뭐 당대표 유지하면서 계속 갈 것이다. 아니면 뭐 약간 이러한 대답을 하지 않고 묵살하면서 침묵으로 가는 것 자체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이 또 새로운 영장 청구할 거예요. 뭐 지난번 대장동 유례 성남 FC 플러스 알파로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해서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뭐 제 개인적 의견은 플러스 알파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가결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책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답을 하면서 정말 정면적으로 돌파를 해야지. 이걸 뭐 당원 의견을 듣는다랄지 뭐 당원 투표를 한다랄지 당론을 정한다랄지 이런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말만 자율투표지 사실상 당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사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얘기했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흔들림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말만 자율투표지, 그러니까 문의만 자율투표였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당론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 당론으로 만약에 정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이탈표가 없을까요? 누가 이탈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이냐 자율투표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뭐 국민 시선 이런 거 무시하겠다고 얘기하면 아예 불참을 해버리면 돼요. 표결에 불참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거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 와서 뭐 당론이냐 자율투표냐 이건 무의미한 논쟁이고요. 당론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비슷한 결과가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걸 민주당 의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으면 체포동의안 가결표 안 나와요. 민주당에서 아시다시피 그 확신을 못 심어주니까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가결표도 던지고 무효표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뭐 묵묵히 어제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대표님 가결직을 색출한다는 얘기 있는데 뭐 자제 요청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자, 온통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만 주르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하나의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타격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내일 모레부터 있을 선거법 재판 출석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향후에 검찰이 보낼 다시 체포 동의안 거기에 따른 의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될 거란 말이죠. 기소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자기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자기가 주장한 대로 정치적인 탄압이어야지만 당무 80조에 의해서 당헌 80조에 의해서 직무 정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정치적인 탄압을 당한 사람이고 민생 행보를 통해서 본인은 국민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도 또 당무위원회예요. 근데 당무위원회의 의장이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 얘기는 본인이 심판하는 주체가 되는데 과연 정치적 탄압이다 아니다 하는 게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러한 행보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소위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출구 전략이나 그러한 내려놓는 그런 행보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조영 원내대표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찬성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이제 그당 한 달 전쯤에 제가 볼 때는 35명 있는데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는 거죠. 본질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사실상의 분당 상태?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분당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대학생들 여름방학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감옥가 있을 겁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뭐 진심은 저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어도 좀 더 대표직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들도 생각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폭로들을 새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유튜브에 나와서 추가 폭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동원결이 할 때 정의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랜드마크 만들어야 되고 이재명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행정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업이 주어졌을 때 그 이재명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느냐. 그걸 만드는 것들이 과정들이 우리가 해내야 할 숙제였죠.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이 본부장으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사장이나 대표가 아닌 본부장으로 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도시공사에 그 당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본부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사장으로 하지 왜 이사장으로 하지 왜 본부장으로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진상이 이사장 하면 행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총을 집중 맞아야 되니까 너무 좀 부담되니까 차라리 그냥 본부장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자,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인연을 묻는 그 질문에 측근 아니냐 하는 그 질문에 본부장이기 때문에 측근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까지 반박하는 그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유튜브 방송 이야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다 보니까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을 못하게 좀 막아달라라면서 법원에 어떤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유동규 유튜브 자제 요청 재판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주의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신문 보시죠. 일단 저희는 유튜브를 안 보고 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유튜브를 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딱 한 차례 긋고 그리고 뭐 주의는 주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못하게 하기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한다 하더라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요 재판에 영향은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판 자체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리고 이제 피고인들의 반박 주장 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이제 엄격한 뭐 증거 절차에 의해서 이제 채택이 돼야지 뭐 유죄 무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없는데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랄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내부적인 얘기 또 그동안 절차에 어떤 진행된 얘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뭐 이재명 대표랄지 정진상 실장에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충분히. 그래서 재판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뭐 주의는 줄 수 있을지언정 하지 말도록 금지는 시킬 수 없어요. 그건 재판장의 권한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저희 유튜브가 정말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느라 할지 여러 가지 편견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으면 법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처분 중지하라고 유튜브 방송 중지하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할지 모르고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줄까? 거기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소식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논의한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지금 북한 가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방용철 부회장과 또 김성태 회장과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북한 사람 사진을 좀 찍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김성애 실장과 만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 그걸 한국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전달을 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방용철 부회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지금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대북 사업을 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걸 봤을 때 이 과정에 충분히 개입하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관여가 돼 있다는 부분, 쌍방울과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신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여주시죠. 중앙일보인데요. 이화영 쌍방울 차량 기사 지원 받아서 이재명 선거 도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직원의 검찰 법원에서의 어떤 진술인데 선거를 위해서 큰 차를 요구했고 그래서 외제차 대신에 카니발 승합차로 교체해줬다. 이화영 측에서는 직원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 또한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점도 되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서 7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이 전 부지사가 일을 했을 때 그때 기사까지 딸린 승합차를 제공받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서영주 대변인님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데도 그거 부인하고 있네요. 일단은 검찰 조사를 들여다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이 언론 기사를 봐서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말하자면 쌍방울 차량 기사 지원 받았다까지는 어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근데 이재명 선거 도왔다는 불필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쌍방울과의 관련성은 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씨를 시켜서 쌍방울에서 차량하고 기사 받았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제목 같다라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논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충실하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매개로 해서 또 이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를 뭔가 엮어넣으려고 하는 검찰 수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쌍방울과 거래를 했다면 경기도지사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한정훈 의원님?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평화부지사는.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로부터 이 사실을 어디까지 보고받고 어디까지 결재했는가 하는 것들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 상당한 정도로 규명은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부지사가 하는 일을 도지사는 전혀 몰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 공직사회의 어떤 일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거는 이제 부지사가 한 일을 도지사한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이제 지시를 받아서 또 쌍방울 측에 전달하고 그게 결국은 대북 사업을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사실상 한 몸처럼 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조금 더 이제 수사가 진전이 돼야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그 대북 사업을 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놓치지 말아야 할 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 민노총 건설 노조가 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폭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4만 명 이상의 인원이 어제 광화문 일대에 모였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단호하게 윤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시죠. 국민 지지 믿고 건설 노조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선일보가 사설 썼습니다. 빨간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건설 노조 조합원이 2016년에는 11만 명이었는데 2020년 25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 노조의 불법을 방치하자 위세를 떨친 것이다. 그래서 2배 이상 5년 새 급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설 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를 추적해 사법 처리하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다. 건설 노조의 협박에도 법과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적어도 노조 개혁만큼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이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사설에 실었습니다. 영상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이 나라와 경제를 망치는 조폭의 기득권을 가진 인간으로 이것도 못 오고 이거 같이 했으니까 또 이전로는 한 20분 걸렸는데. 유해상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자이 되면 언제라도 즉각적인 총파업 시행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창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강대강 대치 국면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내버려뒀던 건설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연한 법 집행입니다. 그래서 건설 노조의 행포를 가지고 우리가 건폭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사실 알려진 타워 크레인에 대한 원래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핵심이 노조원이 되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 일도 못하겠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설에도 나왔다시피 건설 노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쯤에는 11만 명이던 것이 25만 명까지 늘었단 말이죠. 그러한 원래비 요구 그리고 노조원에 대해서만 채용을 강요하고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전임비 요구 등등등 이러한 행위들은 곧바로 뭐로 이어지냐면은 건설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건설 현장 일을 못하게 하게 되면은 불법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한 건설 현장에서는 하루에 1,500만 원씩 손해봤다는 현장도 나왔고요. 이번 신고에 의하면은. 그리고 건설의 공기가 6개월 이상씩 늘어난 곳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강대강 대치냐 이거죠. 그리고 어저께만 보더라도 노조의 어떤 집회의 자유는 허용돼야 되지만 그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다면은 그것 또한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으로 기계되는 것이죠. 손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건폭 부분을 대통령께서 직접 거론하셨는데 이게 또 자꾸 이제 언론이나 뭐 다른 분들께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 개혁에 대해서는 오롯이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하시면 돼요. 그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를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를 건폭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뭐 잡아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은 바로 잡되 노조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그 강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땀 흘려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비요. 원래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 업체, 건설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요. 뒷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관행이 돼서 월급이라는 판결도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정부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건설 현장에는요. 이런 불법적인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만 보지 마시고 건설사들, 업체들이 하는 불법 고용, 불법 해고, 이런 과다한 근로 요구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건폭이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정부의 아쉬운 것은 노조를 말살시키고 노조를 어떻게 포갑시키고 말하자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좀 세고 나머지 건설 현장에서의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아예 보이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 균형감을 좀 맞추는 노조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경향신문인데요. 지난달 6일이었죠.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축구장에 경기 시작 4분 17초 만에 축구장 안으로 인형이 던져지는 그런 이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인형을 이제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도 한번 보시죠. 이 대통령이 제때 복구 대응하지 않았고 제때 뭔가 구호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 가서 아기의 손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뒤늦게 하고 있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대선 총선에도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축구장에서 있었던 그 이벤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Hakikaten sadece ben değil birçok arkadaşımız da bana söyledi. Allah razı olsun. Çok da güzel bir görüntü ortaya çıktı. İnşallah. 2월 6일 4시 17분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 시작 후 4분 17초에 이벤트를 한 거군요, 박소민 비서관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방금 영상에서 이제 4분 17초가 강조가 됐는데요.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가 새벽 4시 17분이었기 네, 때문에 네. 희생자들을 좀 추모를 하고 그리고 생존자들 그리고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벤트가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회를 이번 주 금요일에 앞두고 어제 대구 경북에서 전당대회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지금 이 네 사람의 후보들은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을 기회 삼아서 이번에 우리는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하나로 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우리는 뭉쳐야 한다.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이럴 때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이재명을 중심으로 호위무사처럼 똘똘 뭉치던 민주당이 어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기회고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 내부 단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가까운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반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총선을 아마 민주당은 준비를 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등등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이재명보다 무서울 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안철수다.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과 함께 대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아쉽지만 제가 물러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전당대회가 화합과 단합과 단결의 장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당의 비전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는 전당대회를
기대했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네거티브 트랩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구 경북에는 나경원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맞죠, 여러분? 김나연대도 했지만 얼마 전에 또 조경태 의원하고 김조연대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윤상현 의원하고도 만나서 둘이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나경원 대표는 잘 모시고 가면 우리 당 잘 될 것 같죠? 최병희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김기현 후보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을 김기현 후보가 받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김기현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과 저런 식으로 공동으로 그 유세를 했을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계산을 했을 텐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 그러면 그 1월에 우리가 봤던 대통령실의 어떤 무한 압박, 갈등 뭐 사실 이것 때문에 본인이 그 대표 출마를 접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전 의원 지지세의 상당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앙금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다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를 김기현 의원 쪽으로 몰아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하죠. 뭐 그러나 이제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원들이 결정하겠죠. 알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제 북송된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신문 보시죠. 귀순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까지 모조리 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들이 위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책임자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지목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조사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기소했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된 걸로 판단해도 되겠죠. 과거 영상, 이들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온 이들은 다른 공범자와 함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합동정보조사 결과 기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북 선원 2명 강제 추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김광사 변호사님,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동영상에서 보면 귀순 의사가 있었지 강제 북송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에서도 4번에 걸쳐서 나는 한 거에 귀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대책 회의를 해서 결국 강제 북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어떤 기소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였고 또 갔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다 이렇게 검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 또 공모 여부 이런 거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지 않고 결국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4사람이 기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고요. 저는 신통방통으로는 내일 다시 돌아올 테고 잠시 후에 3.1절 기념식을 중계방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